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인데요. 의과대학 증원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수능이라 21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이 지원했다고 하죠. 마지막까지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수능 시험일인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입시 경쟁에 대한 연구와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입시 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도 전국 집값이 1%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경기 둔화 등으로 올 상반기와 같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건데요. 건산연의 내년 집값 전망 보고서 살펴보고 주간 주택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자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다고요?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해서 관계기관과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른 공조 대응 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는 동시에 이게 중요하겠죠.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구두 개입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급등했었던 지난 4월 이후에 7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두 개입이라는 게 이제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네. 환율의 어떤 급 변동을 좀 줄이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죠. 미국 대선 이후에 지금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급등하자 외환당국이 다시 구두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의 초강세 기조로 인해서 연일 오름세죠. 어제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은 1,406.6원 전 거래일보다 3원이 더 오른 상태로 마쳤고요. 네. 이게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뭐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1,410원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환율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구두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좀 환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었는데 일단은 혼조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날 주간 거래 종가보다 현재는 1원 90전이 내린 1,405원. 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네. 오늘 시작가는 전날보다 3원 내려서 1,403원에 개장을 하긴 했는데 오전에 이제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구두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오전장에서는 1,407원까지도 올라서 상승 또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달러는 사실 우리 원화 외에도 전반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0.18%가 더 올라서 현재는 106.68에서 106.68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달 초만 해도 달러 인덱스는 103대 였으니까 많이 올라온 겁니다. 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7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 합의된 법안에 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이제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최대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2001년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24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경제 성장도 커졌지만 개인별 자산 규모도 많이 확대가 됐고 또 물가 상승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면 보호 한도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급부로 보험료율에 대한 부담이나
혹은 상향했었을 때 예금 쏠림에 대한 이런 문제 등을 이유로 번번이 또 무산돼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또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연달아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됐고 결국 올해 7월 정도에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네. 자, 그 현행 5천만 원 수준인 보호 한도가 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좀 낮은 수준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1인당 25만 달러.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환율이면 3억 3천만 원. 영국은 8만 5천 파운드, 1억 5천만 원. 캐나다는 한 1억 원 정도 되고요. 일본이 이제 우리랑 가장 근접해 있는데 9천만 원입니다. 네. 굳이 이렇게 또 선진국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들의 어떤 자산 수준을 보면 역시 예금 보호 한도가 좀 낮다는 지적은 타당해 보이는 게 예금보험공사 통계를 보면 올해 국내 금융권의 전체 예금 규모가 한 2,924조 원이거든요. 자, 이 중에 보호 한도 5천만 원을 넘는 예금 규모가 전체의 절반, 아, 그래요. 네, 49.7%에 달합니다. 1,454조 원 정도가 이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숫자로만 보면 전체 예금의 절반 가량은 사실 온전히 예금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고, 뭐 작년에 이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그때도 새마을금고 유동성 문제가 막 소문이 퍼지니까 사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을 예치한 그런 예금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네. 뭐 한꺼번에 예금을 또 인출해가는 그런 뱅크런으로 터졌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예금 해둔 분들 입장에서는 보호 한도를 이제 1억 원으로 상향하면은 뭐 반길 만한 일인데 네. 금융당국이라든가 은행들 사이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라면서요. 네,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그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면 자금의 이동이 좀 나타날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런 머니 부부죠.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높은 곳을 향해서 예금을 예치해 두려는 성향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에 비해서 금리가 좀 높게 책정돼 있는 저축은행이 대표적인데 네, 네. 저축은행을 찾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관건인데 금융당국은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면 저축은행의 예금이 현재보다 뭐 최소 16% 많게는 25%까지 예금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추산을 내놓은 바가 있고 한국금융학회에서는 더 높게 보더라고요. 예금이 최대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까지 네.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보호 한도 내에서 예금액을 좀 그 저축은행이나 뭐 다른 상호금융 쪽으로 이렇게 쪼개서 예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만약 1억 원으로 높이게 되면 뭉칫돈이 한꺼번에 더 특정 기관으로 더 쏠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나 이금융권으로 돈이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그 안에서도 금리를 좀 더 높게 주거나 이런 곳으로 더 뭉칫돈이 한꺼번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예금을 너무 많이 예치하게 되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 꼭 반길 일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은행의 재무제표로 보면 예금이 부채 성격이 있거든요. 네. 이게 자본 비율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요. 그렇죠. 네. 자본 대비 예금. 그러니까 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뭐 감독, 네.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네, 네. 뭐 예를 들면 추가로 자본 확충을 명령을 받거나 신규 대출을 제한받거나 배당을 좀 줄여라 이런 식의 규제를 받기도 하거든요. 저축은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축은행 자본 비율이 최소가 8%. 네.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은행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보험료율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예금자 보호를 그 은행이 직접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네, 해주는 예보에서요. 겁니다. 그래서 네. 은행들은 일종의 보험료를 예보에다가 내거든요. 이게 이제 연 예금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납부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 예금액의 0.08%, 뭐 보험사는 0.15%, 저축은행이 가장 높아요. 0.4% 수준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보호 한도가 딱 2배로 많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보험료도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은행의 성향상 뭐 손해를 다 보려고 하겠습니까? 일부분은 아마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게 될 텐데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통계를 소개해 드리면 네. 아까 예금 전체 규모의
5천만 원을 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반 된다고 정도 말씀드립니다. 하셨죠. 근데 이걸요 예금자 기준으로 보면요 또 완전히 달라져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예금 규모는 전체의 절반이지만 네. 예금자 기준으로 보면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을 보호한 예금자가 전체의 98%고요. 네. 나머지 2%의 예금자께서 이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더 쪼개서 보면 1억 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는 0.7%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소수의 그 예금자들을 위해서 상향하는 게 맞냐 이런 식의 찬반 논란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우려해서 금융당국은 일단 법 개정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에 좀 유예 기간을 두자 이런 안도 제시를 하고 있고 아니면 단계별로 올리자.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7천만 원, 한 2028년부터는 1억 원의 한도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적용하자라는 안도 제시하고 있고 네. 업권별로 한도를 좀 달리 적용하자. 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그 부동산 시장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를 네. 이제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을 보면 PF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인다. 이를 위해서 대출 문턱을 높인다. 네. 그리고 세제 혜택을 동시에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겠다. 이런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행사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 지금 구조로 봤었을 때 양보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총 사업비 한 3에서 5% 정도만 가지고 PF 대출을 일으켜서 전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3억 원 자본금 가지고 있으면 100억 원짜리. 10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런 식의 이제 시행사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도한 PF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금융기관에서도 그만큼 높은 리스크를 안고 대출을 해주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 왔죠.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많이 정부가. 높였네요. 네. 네. 시행사들의 자본 비율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은 채찍 부분에 대한 걸 보면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입한,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시행사에게 만약에 PF 대출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런 금융기관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한다. 이런 방안을 제시를 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 부담, 충당금 부담이 있는 금융기관은 자연스레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시행사에게는 대출을 좀 꺼려 하겠죠. 이런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안은 PF 사업자가 지금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PF 대출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도록 땅 주인이 그 토지 건물을 PF 사업자에게 네. 현물로 출자하도록 한다. 근데 그냥 출자하라고 하면 안 할 테니까 네.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늦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만약에 리츠를 만들어서 여기에 출자를 하면 그 출자하는 시점에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세금 부담 때문에 현물 출자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업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최종 수익이 나는 시점으로 과세를 좀 밀어주게 되면 사업 초반에 현물 출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덜할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행사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대출 부담을 좀 덜게 되고 네. 사업 수행이 좀 원활하게 될 것이다. 자기 자본 비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고요. 이런 방안을 내놨고요. 이거는 사실 미국의 제도를 좀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이나 공공기여 완화 같은 또 인센티브도 별도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2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한국은행에서 2018년 서울대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그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 차이로 이어지고 있고 또 상위권대 그 입학생의 서울 출신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또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고 교육 불평등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 제도에 이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과감한 제안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 강연에서 뭐 서울대생 80%는 지방에서 뽑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자, 보고서를 직접 쓴 분입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 연구실의 정종우 과장과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한은에서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8월 말에 나왔는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은에서 교육부도 아니고 한은에서 교육 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내시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한국은행이 왜 이런 보고서를 쓰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입시 문제가 더 이상 교육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이 네. 보고서를 쓰게 됐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사회 문제에 관련된 보고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우리 사회를 둘러싼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교육 문제, 특히 입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이 입시 문제가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희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인 통화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네. 저희들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시 경쟁이 과도하면 그게 이제 서울 집중을 불러일으키고 또 저출생도 불러일으키고 맞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을 하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저출생하면은 이제 이 다음에 일할 사람들도 적어지는 거고 그런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맞습니다. 이런 데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인 통화 정책하고는 어떻게 맥이 닿아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결국 저희들이 통화 정책을 하는 이유도 네. 결국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또 금융 안정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노동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여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네. 입시 경쟁으로 인한 여러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그런 통화 정책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은 네. 즉 입시 문제로 인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측면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통화 정책을 좀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을 저희 총재님께서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화 정책 운영함에 있어서 네. 입시 문제 같은 것이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부동산 과열을 일으킨다. 다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이 이제 보았을 때는 이제 입시 과열 과정에서 이제 지역 간 어떤 상위권대 진학률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서울과 비서울 간에 이제 명문대 진학률의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서울 교육을 이유로 서울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더 네. 많은 학부모 학생들이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서울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유한하고 한정된 공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학교도 학원도 교육 인프라 모두 이제 한정된 공간, 주택 역시도 한정돼 있는데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요는 수요가 많고.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가격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교육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공급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소위 뛰어난 강사분들도 더욱더 서울에 더 와서 이제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더 상위권대 명문대 진학할 확률이 네.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 격차가 커지게 되면서 발생되는 악순환이 결국은 현재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심각한 사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부터 이제 집에서 이렇게 과외하는 게 금지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과외를 안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좋았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한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입시 경쟁과 관련된 우리 사회 지표들이 굉장히 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사교육비 지출 자체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학생들의 정신 건강 상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통계 작성 이래 2022년 기준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업 스트레스가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있고요. 네. 또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 재수생이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노동시장 진입이 아무래도 늦어지게 되죠. 결국은 노동시장에도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이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사실 이제 사교육이 다 가계 부담을 준다는 거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무슨 배짱으로 나 혼자만 네. 안 시킬 수 있을까 싶고 남들 다 시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서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사교육비를 좀 분석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느 예. 정도 부담하고 있는지. 가장 최근 통계에 이제 2023년에 네. 초중고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27.1조 원 규모로 나타났고요. 네. 사교육 참여율이 78.5%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교육비 지출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네. 2023년 기준으로 고교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자료를 보면요. 저희들이 정의할 때 이제 고소득층 네. 월 8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네. 월 평균 97만 원을 지출한 반면에 월 평균 그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38만 원을 이제 사교육비 지출해서 소득계층 간의 이 사교육비의 차이가 격차가 2.6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교육비의 상대적인 부담은 저소득층에 더 집중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교육비가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을 해보면 네.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15%밖에 되지 않는데 네. 저소득층은 27%를 넘습니다. 즉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둘만 있어도 이제 절반이 넘는 소득을 이제 사교육비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둘 이상만 돼도 이 사교육비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할 수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아이를 더 낳기 힘들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그럴 바에는 낳지 말자로 가고 덜 낳고 안 낳는 그러려면은 걸로 가는 거죠. 결혼하지 말까까지도 생각한다는 맞습니다. 게 요즘 그 세태인 것 같은데 사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언론이나 또 많은 곳에서 사교육의 폐해를 많이 지적해 오곤 했습니다. 이제 보고서 쓰시면서 그 전부터 이제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파악하셨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그렇고 학생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상위권 대학교 진학률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우선 소득 수준으로 보면요, 네. 우리나라 이제 가구들의 소득 수준을 크게 5단계로 나눠서 5분위로. 가장 높은 5분위로 네. 나눴을 때 가장 높은 소득 5분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 비해서 상위권대 진학률이 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지역별로 봐서도 그 격차가 상당한데요. 네. 서울 출신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체 이제 고3 졸업생 중에서 16%를 차지하는데 서울대학교 진학자들 중에서는 32% 정확하게 2배 잠시만요. 더 많은. 서울 출신 학생이 전체 졸업생의 중에 16%를 차지하는데 있는데.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이제 입학생들 중에서는 네. 서울 출신 학생이 32%를 차지하니까 학령 인구 비율 대비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네. 이것을 좀 더 좁혀서 강남 3구가 이제 주요 이제 학군지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강남 3구 학생들이 전체 우리나라 학령 인구 학생들 중에서 4%밖에 되지 않는데 서울대학교 진학생 중에서는 12%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3배나 더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이제 진학을 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지금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다음에 거주 지역에 따라서 이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크다라고 맞습니다. 보여주는 네.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서 학교교육 격차가 생기고 그다음에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가 생기고 또 말씀하신 대로 상위권대 입학률은 입학생이 서울 출신이 많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이제 저출생으로 고등학생들 이제 좀 줄어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경쟁은 치열해지고 사교육비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입시 구조 자체가 단순히 대학 진학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명문대 혹은 뭐 의대와 같이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중심으로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교육비 자체가 이제 줄어들거나 그 경쟁이 완화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지역 간 진학률 격차로 인한 이런 약순환의 고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특정 지역에서 더
더 진학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곳으로 이주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도 높아지고 사교육 비용까지도 높아지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전체 전반적인 사교육비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그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유명하다는 학원 강사분들도 서울의 일부 지역에 이렇게 몰려 맞습니다. 계시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치열해지는 대학 입시, 그다음에 사교육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 이전 정부에서도 이제 다양한 제도를 계속 도입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게 좋아진다는 느낌을 못 받거든요. 네.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은 다 나름대로 많은 제안을 해 왔는데 글쎄요. 한은에서 이번에 이제 보고서를 쓰시면서 실태를 파악을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뭔가 내놓으셔야 되잖아요. 제안을 네. 내놓으신 게 그 지역별 비례 선발제예요. 지역별 비례 선발제가 어떤 겁니까? 예,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대학이 네. 자유롭게 학생들을 선발하되 다만 지역을 고려하자. 이 말은 지역별 학령 인구를 고려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고3 학생들 중에 10%가 부산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네. 대학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자유롭게 학생들을 선발하되 이 뽑은 학생들 중에 부산 출신 학생들이 10% 정도를 차지하게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제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지역 균형 선발제도 있잖아요. 그거는 좀 예. 다르잖아요. 예, 그 어느 정도 유사성도 있고 차이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역균형 선발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평가받아서 선발되는 네.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한편으로 차이점이 있다면은 지역균형 선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전체 모집 정원의 20% 미만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지역별 비례 선발제 같은 경우는 모집 정원의 대부분을 이렇게 지역 학령 인구를 고려해 가지고 선발하자라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사교육의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근거는 뭐예요? 사교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지역별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면 현재의 어떤 일률적인 어떤 평가 제도를 통해 학생들을 소위 줄 세우기식으로 선발하는 것을 좀 다양한 전형 요소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서 선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일단은 경쟁에 대한 어떤 강도를 좀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교육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로 혹은 특정 학군지로 이제 쏠리려는 그런 수요를 낮춤으로 인해서 사교육비 경감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얼뜻 들으면 공감이 되는데 또 이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대학의 자율적 인재 선발을 어찌 보면 좀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서울 수도권 학생들에 대해서 역차별일 수도 있고 난 원래부터 그냥 서울에 태어나고 수도권에 태어나서 했는데 여기서 어느 수준 안에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지역의 그 할당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하면 오히려 나는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학의 일단 자율성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미 현재 대학들이 이제 교육부를 통해서 입시 과정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규제를 최대한 줄이고 대학이 최대한 자유롭게 학생들을 선발하되 사후적으로 지역별 학령 인구를 고려하자는 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둘째로 또 역차별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다르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방 학생들이 이미 어떤 사교육 환경이라든지 혹은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서 현재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통계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실 때 서울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지방 학생들이 너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현재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금 정상화하자라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역 분산, 그러니까 기대 효과가 네. 지역 분산이 가능한다고 보세요.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무리 그 국립대 이런 유수의 국립대들이 있어도 최근에는 그 위상이 어쨌건 이전만 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 지방에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역에서 그 학교를 다니든 지역별의 선발제를 해서 좋은 상위권 대학에 가든 결국은 그게 큰 효과가 있을런지도 잘 모르겠다는 의문도 자연스레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이미 대해서는? 그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된다는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미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소위 좋은 일자들이 이미 지방으로 많이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제 정주화하지 못하는 현상을 확인하고 있죠. 그렇죠. 그 많은 이유 중 하나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 직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빠라고 한다면 아빠는 지방에 가서 일을 하는데 가족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두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러기 소위 아빠, 이게 기러기 해외 아빠가 기러기가 많은데, 아니라 지방 네, 지방 기러기가 기러기가 됐어요. 네.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교육 문제를 손꼽아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으로 제 자녀들과 가족들 다 데리고 갈 경우에는 그 교육 문제, 입시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이제 지방으로 다 같이 가족들이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런 불평등이 좀 완화되거나 오히려 지방에서 거주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된다면은 지금보다는 이제 그 좋은 일자리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직원들이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유인이 좀 더 높아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계에서는 이제 입시 과열과 지역적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과도하게 정량 평가 중심으로 치우친 입시 제도부터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전부터 해왔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본질적인 접근 말고 지금 말씀하신 틀을 바꾸는 게 더 네. 시급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그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입시제도의 변천사를 다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무수히 많이 입시제도를 바꿔왔지만 네. 이런 어떤 사교육비의 증가 그리고 어떤 입시의 과도한 경쟁 이런 것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리 제도를 바꾸더라도 이러한 어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는 해외는 이렇게 보고 어떨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이제 교육열이 뜨겁다고도 알려져 있는 몇몇 나라 중 하나 아닙니까? 예. 해외에서는 어떻게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특히 입시 같은 경우는요. 뭐 국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지역을 고려하고 좀 더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움직임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사례를 들자면은 미국 텍사스주의 사례를 들고 싶은데요. 미국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내신 상위 10% 입학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주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든지 간에 내신 성적이 상위 10% 안에만 들면은 텍사스에 있는 어느 주립 대학교든지 자기가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아 됩니다. 그래요? 예. 오. 예, 그렇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성적이 낮은 고등학교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도 그러니까요. 그런 고등학교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상위권에만 들면은 내가 그 주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는 근데 것이죠. 미국의 주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예. 텍사스 주는 약간 학력이 다른 데보다 떨어집니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특별히 뭐 어. 텍사스 주 학생들이 뭐 학력이 떨어지고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텍사스 주에도 예를 들면 그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 같이 세계적으로도 명성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네네. 그 텍사스 학교 같은 워낙 경우에는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그 텍사스 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상위 6% 안에만 들면은 네. 그 텍사스 오스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들어와서 대학 교육을 잘 받으면 충분한 그 인재로 양성될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교까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이제 좀 약간 대충 해도 음흠. 학벌로 그냥 좋게 앞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대학 교육을 제대로 하는 쪽으로 좀 예. 바뀌어야 이게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런 예. 제언들이요. 그리고 또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네. 우리가 좀 선발할 수 있다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지금 이전에는 개천에서 욕난다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이 욕난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교육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연구를 좀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은에서 이걸 하신다니까. 네, 오늘 수능 날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4교시, 5교시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교육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이번 연구하시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공부가 다냐 아니다 네. 이런 얘기 말고요. 예,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좀 네. 수능 시험 준비하시느라 학부모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 역시도 한국의 이제 교육제도 안에서 입시를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늘 이제 수능 시험을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의 후배들 그리고 그 학부모가 될 예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이런 논의의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부모님들 내가 지역에서 아이 사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서 오늘 수업 못 보는 거 아닌가 해서 마음 좀 아프신 이런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제도 마련이 좀 시급하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 연구실의 정종우 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일단 네네. 한 주간 주택 시장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네, 11월 2주차 부동산원 통계인데요. 네. 이제 서울 상승률이 0.06%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요. 지난주가 0.07%였고 분위기 뜨거웠던 7월은 0.32%니까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엑셀레이터에서 이제 발을 좀 뗀 것 같습니다. 그냥 가속도로 좀 달리는 속도인 것 같고요. 지금 속도로 상승폭을 반납을 한다면 아마 징글벨이 울리는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 이제 보합으로 멈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수도권은 0.03%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가 0.05%니까요. 0.03%면 이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보합에 걸리게 되고요. 보합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하락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하락 전환의 문턱까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03%니까 네. 지난주는 마이너스 0.02%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전주는 또 마이너스 0.03%니까 지방보다 서울 수도권의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내년도 그 전국 집값이죠? 네네, 전국 전국입니다. 집값의 그 전망을 1% 하락으로 내놨네요. 네. 네. 일단 그 지금처럼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는 분위기가 이제 내년에도 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전국이니까 서울, 수도권, 지방을 모두 다 더하는데 네. 아마 지방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나 내년이나 모두 다 하락인데 서울 수도권이 상승분을 반납하게 되면서 이제 1% 거의 뭐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는 수준으로 내년에도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출 규제, 뭐 경기 둔화 영향,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이제 누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그래도 내년에 1% 상승을 예상을 했고요. 지방은 2% 하락으로 예상을 해서 평균으로 하면 전국은 1% 상승으로 나옵니다. 수도권은 상승이에요. 수도권은 그래도 1% 상승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방은 2% 하락이고요. 네네. 네. 전세는 1% 상승인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건설산업연구원이 이제 건설업계 쪽에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 리포트 내용을 보면 뭐 잘 된다, 굉장히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힘들다, 우리 힘드니까 규제도 좀 풀어줘라는 시그널을 저는 계속 던진다는 생각은 좀 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수주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2.2% 증가를 했습니다. 210조 4천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2022년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2022년이 248조 원이 있기 때문에 네. 수준은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정비사업 3기 신도시 추가 금리 인하가 되면 건설업계들도 좀 수주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또 거래량도 뭐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매월 지금 30%씩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9월, 10월 거래량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제 3천 건대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래량 또 내려오고 앞서서 말한 주간 변동률 때 내려오고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이 1% 정도가 뭐 거의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자 그 전세 거래가 어떻습니까? 그 요즘 전세 거래가 전반적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월세로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한창 그 얘기 나오는 둔촌주공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 네네. 포레온 거기가 이제 워낙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입주 곧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전세 거래가 좀 썰렁하다고 하는 건데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전반적인 서울이나 전국적인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기만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전보다는 이제 전세가 줄고 월세가 좀 늘어나는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만 보더라도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이제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12,000세대 정도 되면 당초 생각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매물도 잘 안 나오고 전세도 잘 안 나오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입지율,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입주할 때
이제 얼마나 많이 입주를 하느냐의 차이인데 네. 입주율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7.4%로 2%포인트 지난달에 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은 87.7%에서 81.2%로. 그러니까 입주 기간이 도래했는데 입주를 얼마큼 했냐가 입주율인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입주를 잘 안 한다. 한마디로 그냥 공시를 비워두고 아. 입주 기간이 예를 들어서 올해 이번 달부터 뭐 3개월 정도 준다면 네. 원래는 이번 달에도 어느 정도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입주 왜 안 하는 거야? 네. 요즘 얼죽신이라고 하는데 네. 그 좋은 신축 아파트에 왜 힘들게 분양을 받고 입주를 안 하느냐 조사를 하니까 네. 가장 많은 답변을 한 30.9%가 잔금 마련 못해서 아니에요? 잔금 대출이 안 나와서 내 입주 아, 못하겠다. 네.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잔금 대출 못 나와. 그럼 잔금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네. 내 집도 잘 안 팔린다. 네. 원하는 금매로 팔아야 되는데 싸게 팔긴 싫고 또 금매는 팔기 싫으니까 그게 네. 29.1%고요. 그러면 마지막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세를 주는 거죠. 그렇죠. 세입자한테 이제 세를 줘야 되는데 또 전세자금 대출에 막혀서 세입자가 또 못 들어옵니다. 아, 대출이 그럼 잘 안 어떡해요?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3%가 세입자를 못 구한다. 이게 결국에는 다 맞물려 맞물려 있어서 있는 게 네. 대출 규제를 하게 되니까 이게 나비 효과처럼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생기는 거죠. 계속 맞물려서 입주 못 하겠다. 그러면 입주를 무한정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입주 왜냐하면 기간이 입주 기간 지나면은 이자율 연체 이자 그렇죠. 내야 되지 않아요? 연체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데 네. 기간을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지금이 11월이잖아요. 네. 12월이나 내년 되면 네. 좀 살짝 풀리지 않을까. 대출 문턱이 좀 낮아지게 그리고 되면 연초에 세입자를 은행들이 구하든 대출 총량에서 좀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그거 기대하고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리면 네. 약간 전 세입자를 구하든 내가 대출을 받든 어떻게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대출 문턱이 높으니까 11월은 좀 피하자라는 마음에서 지금 계속 연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 경기도 그렇고요. 올림픽파크 포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임대 시장이 네. 전세 매물은 많지는 않고 그렇죠. 전세 없으면 그럼 월세 시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지금은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은 월세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일반 아파트도 일단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나와야 전세든 월세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요. 전세 대출 규제가 나오니까 선택지가 이제 그러면 전세 문턱이 높아지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집을 사거나 월세로 가거나 가야 되는데 집을 사려고 하니까 최근에 뭐 트럼프 당선이 돼서 불확실성도 커지게 되고 네. 단기급 등의 피로감에 대출 규제. 사는 것도 만만하지 않으면 마지막 선택지가 이제 월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월세를 많이 가는데 최근에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전세 시세는 올라갔는데 그 세입자한테 이제 만기가 돼서 전세금 좀 올려주세요. 시세만큼 올려받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세입자가 올려줄 수가 없다는 그럼 겁니다. 전세분만큼 월세로 돌려서 내야 결국에는 되나요? 그 인상분만큼 월세로 받는 반전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B에서 이제 통계가 있거든요. 네. 월간 주택가격 통계가 있는데 월세 지수라고 있습니다. 네. 2015년 12월부터 이제 도입을 한 통계인데 이번 달이 117.9가 나왔거든요. 네. 117.9가 지난달보다도 좀 늘어나긴 했는데 0.8%포인트 늘어났는데 2015년 통계 작성 이후로 월세의 지수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많이 하고 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흐름을 본다면 이제 맞물리죠. 비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세 사기 우려도 있고 대출 규제도 나오고 이제 전세 쉽지 않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월세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전세의 종말이 바로 오진 않겠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게 좀 약간 불안정한 제도잖아요. 전세가 이게 사금융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 서로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사람한테 목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는 친구 잘 없거든요. 근데 집주인한테는 몇 억씩 담보도 잡지 않고 이렇게 빌려줍니다. 그게 전세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전세 제도가 좀 변화의 기로에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갑자기는 아니겠으나 저는 서서히 월세 시대로 저는 가는 지금 시작 열차가
출발은 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 비중도 줄어들어서 대부분 그렇죠. 이제 월세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세가 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비아파트 시장도 비아파트는 이제 전세 사기까지 맞물려서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세 비중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가 전세 비중이 49.7%였는데요. 네. 이번 올해는 39.3%로 많이 10% 줄었군요. 포인트나 많이 줄어들기 네. 때문에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시장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근데 상황입니다. 전세도 물론 목돈을 맡겨놓는 거지만은 그 이제 월세는 매달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정말 아깝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실제로 전월세 전환율이 어느 정도 돼요? 실제 전월세 전환율을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전환율이 그게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게 그대로 맞아 떨어지지는 않고요. 네. 좀 굉장히 사실 월세 내기 싫잖아요. 이게 좀 아깝다. 보통 네. 우리가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집주인한테 맡겼다가 받는 돈이고 월세는 그냥 왠지 집주인한테 그냥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꺼려 근데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보증금을 목돈을 이렇게 맡겨놓는 거는요 그 집주인을 하여금 그걸 레버리지로 해서 집주인이 돈 벌게 하는 거니까 차라리 안 주고 조금 아깝더라도 월세 내는 것도 있고 나는 목돈 갖고 있다가 집값이 떨어지거나 좋을 때 집을 사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게 원래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선진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선진국이 전세 제도가 없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월세가 원래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은 전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월세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 비용에 대한 페이를 지불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돈을 집주인한테 맡겨두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역전세 생기고 전세 사기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월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10% 오르면 출산율이 얼마가 준다고요? 0.01명 감소하는 거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 익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 출산율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뭐 어떤 게 조사 결과로 나왔네요. 그렇죠. 통계상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냥 예상은 했잖아요. 전세 뭐 주거가 불안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이 줄어들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이게 10% 오르면 0.01명 감소하는 거로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체감이 되는데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서울 수도권 얘기예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게 주거 불안이 출산율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네. 비수도권 지방으로 가게 되면 주거 불안이 문제가 아니야. 고용, 직장, 양질의 일자리, 네. 고용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서로 다른 해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출산율을 올리려면 수도권은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미션이고요. 비수도권은 비수도권은 양질의 얼마나. 일자리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또 다른 두 개의 미션을 정부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주거 불안의 근본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요. 결국 이제 각 수요층별로 들어가 살 만한 마땅한 집이 부족한 거 아닌가에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예. 아무 집이나 그냥 주택 보급률이 뭐 100%라고 해서 네.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다 삶의 풍부한 삶의 만족을 느끼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역세권의 교육 환경이 좋고 주거 인프라가 좋은 집을 원하는데 네. 그런 집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주위에 지어지는 좋은 집 보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가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좀 감소될 거로 예상된다면서요? 전국적으로 감소합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0만 호가 넘어요. 30만 6,361가구인데 내년은 25만 가구 정도로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더 걱정되는 건 이제 내년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입니다. 네. 2026년으로 가면 일단 하반기 물량, 올해 하반기 물량 내년 물량을 보더라도 줄어들고 내년 상반기 물량이 14,000가구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네. 2026년 상반기 물량은 98,194가구. 내년 상반기가 14만 아니에요? 14,000이 아니라. 네, 14만입니다. 내년 상반기가 14만인데 이제 후내년으로 가면 네. 9만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30% 정도 감소하는데 서울은 좀 더 심각하죠. 서울은 내년이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빼고 2만 5천 호 정도 되는데 2026년이 되면 7천 호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 전세 시장, 월세 시장 모두 다 영향을 줄 가능성이 그래서 높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고 지금 당장은 이제 주택시장이 약간 좀 상승세가 꺾이는 분위기인데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물량 자체가 최근에 무슨 논란이 있냐면 이제 역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저 같은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물량 자체가 서리풀 같은 경우는 2만 호라고 하지만 11,000호
장기 전세 빼버리고 이것저것 네. 다 떼고 나면 일반 분양 물량이 325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저 같은 이제 제 나이 또래에 할 수 있는 물량이 325 은발의 오줌 누기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중년층들은 또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